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삼성 SDS 첼로스퀘어 사업팀의 김민철 그룹장입니다. 제가 여기 딱 서서 보니까 2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 여기 계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보장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요번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좀 어려운 좀 확 와닿지 않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딱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좀 나른한 시간입니다. 갑자기 대표님이 저한테 저를 부르셨어요. 김 부장 잠깐 들어와봐. 네. 야 요새 우리 물류비 좀 어떠냐? 작년보다 물류비가 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야 그거 SCFI 지수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또 어디서 들으신 거죠 대표이사님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 CFO가 그러던데 2년 전에 우리 구해놨던 그 독일의 창고 그 공간 지금 비어있고 막 재고 쌓여있고 그거 처리 못해서 난리라는데 알고 있어? 아 그게 그 유럽 쪽에 판매가 좀 부진해서 근데 그 물류비는 줄여야 될 거잖아. 주말에 캠핑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나한테 이거 우리 어떻게 할지 좀 보고 좀 해볼래? 우리 회사 어떻게 가야 돼?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은 상태에서 오늘 저와 함께 요 장표들 쭉 보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불확실성이라는 단어 앞에도 계속 나왔죠.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물류는 제품을 물리적으로 보관하고 이동하는 거를 물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공급망은 1980년도에 나왔던 개념이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 생산, 공급, 판매, 물류 전체 영역에 있어서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류는 공급망의 하나의 요소인데 사실 모든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를 비롯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바로 공급망 불확실성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실 거고요.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내는 숙제에서 정말 불확실성 계속 있을 거냐? 앞서도 보셨겠지만 가장 대표이사님이 보셨던 바로 이 SCFI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가지고 보면 정확하게 각종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운임이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SS가 제공을 하고 있는 첼로스퀘어의 SCFI 포캐스팅을 보면 다행히도 올해와 내년은 운임이 하향 안정세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앞서 그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라던가 각종 변수들 때문에 낙관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운임이 지금보다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운임으로만 볼 것이냐, 최근에 글로벌 공급망의 압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생겼습니다. 2022년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만든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뭐냐면 그야말로 공급망의 상황, 프레셔를 측정하는 지수인데요. 기본적으로 SCFI와 같은 운송 비용에 대한 게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 수준,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준, 그리고 배송하는 리드 타임, 그리고 PMI 지수라고 하죠. 구매 그 제조 관리자 지표 지수와 그다음에 각종 공급망 관련 지표 27개를 모아서 이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매달 발표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부터 쭉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물류나 공급망의 압력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값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운송 비용이 있다. 운송 비용은 증가를 하게 되고 배송은 지연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현지의 재고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증가를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25년 2월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아직 0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운임의 예측과는 다르게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에 이 GSCPI 지수는 약 1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더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공급망 위기, 공급망 불확실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논문과 리포트들이 있고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니 요약해 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하고 중요한 건 데이터 중심 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당연히 공급망을 관리를 강화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급망 전체에 있는 재고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최적화, 그리고 공급망상에 흐르는 재고들에 대한 투명성과 추적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많이 나왔던 AI나 빅데이터 같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수요 예측, 항상 저희가 어려워하는 수요 예측 정확도나 재고 관리 최적화, 그다음에 운송 리드 타임이나 시간을 절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재무 건전성 확보 네 가지입니다. 요약해 보면 공급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심의 조직이 되면서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도출이 됩니다. 공급망 위기 하면서 물류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항공운답도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국 롱비치 그때 항만 엄청 혼잡했을 때 잡혀 있었던 영향받았던 물동량의 인보이스 밸류가 약 3조 5천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도 한 500억 정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통항 제한, 저희 물류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에버기브노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동안 2만 TU급 컨테이너선이 막았기 때문에 영향받았던 물동이 하루에 거의 100억 불입니다. 일주일이면 약 700억 불에 해당되는 물동들이 그 앞에 줄 서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희망봉 돌아가면서 돈은 돈대로 들었고 거기서 레슨스런들을 얻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창고를 미리 구했습니다. 재고를 갖다 놨는데 그때 급하게 구했던 창고들이 계약 해지도 되지 않고 줄일 수도 없고 판매량도 급감하면서 물류비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공급망 불확실성은 이런 물류 비용이나 효율화 저하를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에 나왔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믿을 만한 데이터. 오늘 주제가 데이터니까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어널리틱스나 젠 AI 같은 기술을 가지고 패턴을 파악을 해서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들이고 그 기반에는 데이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 사실 모든 기업들 디지털 전환 안 하는 기업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2010년도 초반부터 글로벌로 유행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유사한 업종, 그 CPG 업종의 두 글로벌 기업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두 기업 다 마찬가지로 공급망 관리도 좀 하고 싶고 물류가 자꾸 지연되고 이러니 디지털을 통해서 극복하겠다라는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서로 상반됐습니다. 유사는 정확하게 우리가 포커스하는 거는 공급망 쪽하고 제조 쪽에 포커스를 해서 여기를 개선할 거야라고 포커스를 했고요. P사는 처음에는 디지털 마케팅과 공급망만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니까 너무 좋은 기술이네. 야, 이거 너도 쓰고 연구 개발도 쓰고 뭐도 쓰고 재무도 쓰고 다 써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혀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유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제일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목적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최우선의 포커스를 했던 부분이고요. P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의 퀄리티, 일관성, 정교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강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 통합도 좀 실패했던 부분이 있고 데이터 역시 계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도 변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던 방식의 업무를 하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분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디지털 전환 불가능합니다.
꾸준하게 업무 환경이나 어떤 기능, 회의 등을 이 데이터로 하기를 진행을 했었고, 피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엔 프로젝트의 PM이나 PMO 조직, 그리고 조직 간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디지털 전환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디지털 공급망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패의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특히나 공급망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중심 접근을 먼저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비전과 목표가 있고 해야 되는 건데, 자, 경영진이 또 물어봅니다. 저기 김 부장, 우리 재고 관리하는 것 좀 개선하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IT 기획팀 부르고요. 잘하는 개발업체 부르고, 그 다음에 물류 담당 부릅니다. 자, 어떻게 할까 회의합니다. 결론은 뭐다? 재고 관리 시스템, WMS 시스템 도입하는 걸로 끝나고 열심히 구축합니다. 끝났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이사님이 그러시죠. 아, 그래, 그러면은 요 창고하고 저기 있는 창고들 쭉 보고 전체 재고를 봤을 때 어때? 팔림새나 출고량을 봤을 때 괜찮게 가고 있는 것 같아? WMS는 운영하는 시스템이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인사이트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포인트가 어긋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로만 접근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프로세스, 업무의 컨스트레인트를 감안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품질, 계속 강조드렸죠. 품질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다 대도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당장 3년, 5년 후를 바라보고 시스템을 보통 구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면 조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변화 관리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삼성 SS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이제 업종별 이제 물류나 공급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첼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스템의 기반은 바로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저희는 그냥 시스템 따라서 업무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가 담겨 있는 시스템 기반 그리고 데이터 노하우와 관리 방식으로 저희는 구축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변화 관리는 현장에서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부터 저 위에 의사결정하시는 분들까지 다 그 시스템에서로 다 데이터로 소통을 하게 해서 디지털 공급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 진단을 해야겠죠. SS 같은 경우는 그 물류 운영 수준 평가 도구라는 LLAT라는 도구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300여 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분야별로 체크를 합니다. 진단을 해서 이 부분은 동종업계 BP 사례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여기는 한 80% 수준이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리포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그럼 우리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이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저희가 이걸 진행을 할 때 첫 인사를 하고 NDA를 맺은 다음에 뭐부터 하냐면 어마무시한 데이터 요청서를 드립니다. 사실은 근데 받는 분은 그래요. 저희 이런 데이터 없는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터뷰하는 분이 안 가지고 있을 뿐, 그 조직 어딘가에는 어느 분의 엑셀 D 폴더 안에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데이터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저 데이터를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하게 되면 왜 다른 유사 업종보다 떨어지는지를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선 과제가 나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첼로라는 어떤 전문 플랫폼에 올려서 셋업을 하게 되고, 그 기업에서 특이하게 생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나 특정한 요구사항, KPI,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탑재를 해서 그 기업의 공급망 물류가 운영이 디지털라이즈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데이터 그러는데 저도 원래 IT 컨설팅 출신입니다. 사실 잘 모를 때는
현장에 있는 과거에 있는 데이터 6개월치 1년치만을 그냥 보고 재고 데이터 입고 출고 이런 데이터만 봤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공급망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공급망은 아시겠지만 계획, 소싱, 생산, 재고 관리, 물류 운송, 각종 정보 관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 실적 데이터들이겠죠. 이거와 기준 데이터, 그리고 더 필요한 거 미래적인 미래 데이터입니다. 조직의 목표, 비전, 경영 계획, 그리고 업종의 동향, 신제품 출시 계획 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데이터 분석을 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망 개선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수출, 글로벌 수출하는 기업의 사례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조를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및 온라인 유통을 직접 하는, 물론 유통 채널을 꼭 거기만 쓰는 건 아니겠죠. 요새 이제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제조를 하면서 유통하는 기업 사례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글로벌 수출 기업이면 당연히 고민하시는 거 뻔하죠. 뭐 물류비를 어떻게 줄여야 돼, 운임을 어떻게 낮춰, 이런 고민하실 텐데 사실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좀 디테일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그냥 물류비를 그냥 줄이는 게 아니고요. SCFI 지수는 많이 떨어졌는데 실제 물류비는 조금밖에 안 내려갑니다. 왜 그래? 라고 그러면 당연히 인코텀스가 다르겠죠. C텀과 D텀의 물류비의 영향에서 오션프레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어차피 유럽이나 미국으로 갈 때 리드 타임이 몇 달씩 걸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물류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정산도 어렵죠. 1월 달에 보낸 거 6월 달에 갑자기 디테전 디머리지 나오면 그거 사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이미 손익은 정리가 돼서 끝났을 텐데. 네.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미세 관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요. 자, 이거 저기 뭐 갑자기 뭐 지진 났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 컨테이너 영향 있어 없어? 잠시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파트너사한테. 근데 내 앞에 같이 술 먹고 있네. 모르죠. 그러면 또 열심히 해서 가서 또 일하고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대책 마련하는 건 사실 더더욱이나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서 열심히 영업을 하는 해외 영업팀에서는 나 다음 달 5월 둘째 주에 이거 나 1,000톤 팔고 싶은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창고에 있나요? 지금은 있는데 그 사이에 오더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고 생산을 또 보내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실은 가이드를 줘야 공급 SCM 팀 또는 물류팀의 역할입니다. 근데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요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이제 고민과 대응 전략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국내 케미칼 기업인데요. K사인데 폴리올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국제 운송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전 세계 한 180여 개 라우트로 수출을 하고 있고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말고 보통 얘기하는 ISO 탱크 컨테이너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고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데일리로 정말 몇백 개 컨테이너가 바다에 떠 있을 텐데 그걸 다 트래킹을 해서 리포트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물류비를 다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정산을 하고 얼마나 업무가 많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공급망을 좀 도입을 하셨고요. 저희 첼로스퀘어 기반으로 이 공급망 자체를 데이터 분석부터 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잡지 못했던 그 이상 물류비들을 좀 많이 절감을 했던 사례가 있고 정산, 검증, 그 다음에 엑스트라 차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뭐 각종 리포트들 대표이사님 불러서 이거 만들어 했던 것들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경영회의 때도 저희 첼로스퀘어 대시보드를 가지고 실제 경영진과 같이 보면서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추세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되게 건설적인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류비 항목도 아마 대다수 동일하실 텐데요. 한 5개 정도 항목으로 그냥 뭐 해상 물류비, 육상 물류비, 뭐 보관비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총 한 17개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세분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납품처별, 컨사이니별, 라우트별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서 오션 프레이트는 영향료가 있고 뭐 이런 서차지나 이런 부분들은 뭐 동일하고 이런 것들 잘못 청구한 게 없는지 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각 인보이스 단위, 뭐 1년 전 거든 2년 전 거든 3년 전 거든 간에 그 단위로 물류 비용을 조회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고객사는 팔아도 손해가 난다.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네. 판매 중단 또는 판가 올려 라는 의사결정을 바로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반으로 리스크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물동 중에 이 K사의 물동에 영향이 있어? 어떤 물건인데 얘를 계속 포커싱을 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이걸 보면서 저희 운영 담당자와 함께 어떻게 그러면 이걸 다시 추가적인 물품을 따로 보낼 거야? 아니면 그냥 얘는 얘대로 가고 현지에서 조달할 거야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사실 K사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다른 사례긴 한데 실제 미래 시점에 내가 얼마를 팔 수 있어? 라는 걸 할 때 실제 아이템별로 현재 있는 창고별 재고 그리고 확정 주문을 빼고 그 다음에 창고별 입고 예정 인트랜짓 재고를 감안하되 다만 이럴 때는 프리딕티브 ETA를 언제쯤 도착하는지를 선사가 주는 게 아니라 SS가 제공해드리는 도착 예정 일자를 가지고 5월 30일 때 이 제품 155톤 판매 가능합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류가 공급망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의 경영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제조와 유통을 같이 하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기 위한 수많은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창고별로 재고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어디는 너무 잘 팔려서 결품이 나고 어디는 과잉 재고고 그래서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 예측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 계획대로 받아서 그거대로 생산을 하고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생산의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결국 생산이 너 너무 과잉 생산을 했네, 너 너무 적게 생산했어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통이 워낙 다변화도 까다롭다 보니까 유통 채널별로 판매가 가능한 재고량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는 유통기한 1년 6개월 남은 거 주세요. 어디는 3개월 남으면 좀 줘도 돼요. 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 따라 보여주는 재고량이 당연히 다르겠죠. 이러한 케이스를 적용했던 이제 글로벌 F&B D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사례는 아니고요. 해외 사례고 공장이 2개,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허브를 포함해서 약 한 20여 개가 됐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저희가 딱 봤더니 데이터가 일단 너무 방만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사실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물류비가 얼마인지 파악도 안 됐던 케이스도 있었고요. 재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게 쌓여 있는데 그 쌓여 있는 공간에 있는 것들은 다 폐기 제품이었습니다. 실제 판매할 제품이 없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6개월 정도 전면 재정비를 해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식품이다 보니까 유통기한 상미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추가적인 기능으로 관리를 해서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교육까지 완벽하게 시켜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품률이 40%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반품률도 38% 감소했고 또 중요한 건 장기 재고가 7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요.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이걸 감안해서 각종 프로모션까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창고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에서 창고별 재고 현황들을 아이템별 로케이션별로 볼 수 있고 그 창고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로케이션별로 점유율을 보면서 벌써 90% 찼네? 근데 성격을 보니까 여기는 부진 재고가 많아. 이거 빨리 판매해버리자라고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 무작정 창고를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창고가 재고가 과잉되는 데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할 때 사람이 부는 게 아니고요.
우회전 제품이나 저회전 제품에 따라서 안전 재고량과 판매 계획, 현재 재고량, 재고 일수를 감안을 해서 자동으로 스탁 트랜스퍼 오더를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럼 그걸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팔림새 판매 데이터는 최근에 판매됐던 데이터들의 패턴을 가지고 이 제품을 차주에 몇 개 생산해 주세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별 주 단위 생산 필요 수량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실제 출고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이드를 드리기 때문에 생산 계획 수립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아주 극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요 계획의 정확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로케이션별로 재고별로 에이징이 얼마고 얼마 남았고 이 제품들을 폐기해야 된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들을 창고별이 아니라 로케이션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고 양도 줄이면서 공간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가서 자 2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AI는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물류나 공급망 운영 업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할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가 발전했기 때문에 알아서 할 거고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O 가이드 주면 그래 이거는 내가 이번에 재고 이동할게 의사결정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바뀔 거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게 5년 10년 후 얘기가 아니라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미국에 있는 거래처에서 저기 그 도착 예정 일자를 내 AI 에이전트로 데일리로 쏴주세요. 매주 월요일 날 2달 후에 판매 가능한 물동량을 저희한테 자동으로 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글로벌 불확실성은 물류의 영향도에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되게 유명한 말이 있었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바꿔보면 과거 현재 데이터가 공급망 위기를 도울 수 있느냐? 전 맞다고 보고요. SS가 공급망 위기를 도울 수 있느냐?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런 것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연락을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저 과정을 거친 노하우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